자, 2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을은 갑 소유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여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위 매매 대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다.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예죠.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갑이 갚기 위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옳지 않는 옳지 않는 1번 X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갑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을은 갑 병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갑과 병 간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요 대가관계죠. 요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병은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문도 맞는 거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해야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계속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문이 뭐죠? 반복적이니까 특이한 걸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뭘 집어넣냐면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누굴요? 병을 기준으로 하죠.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을,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누굴요? 대리인을, 본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저번 주에도 계속했던 거죠. 따라서 4번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했어요. 그러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병만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므로 기망하여 을이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 취소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을은 요 매매액을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4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약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내. 한 5, 6년 동안 안 냈어요. 근데 올해 시험 보니까 대부분의 시험이 약관을 다 냈더라고요. 다 냈는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좀 낯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번을 보시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입니다. 약관이라는 거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만약에 계약 당사자하고 교섭을 했다면 그것은 약관이 아니라 단순한 뭐죠?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교섭을 했다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약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니까 약관이 아닌 거죠. 1번은 X죠.
2번 약관 조항이 무효되면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함이 원칙이다. X죠.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라면 말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X죠. 5번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러면 약관에 대해서 명시 설명 누구한테 하면 돼요? 대리인하면 해야 되는 거죠. 대리인 누구예요? 친권자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뭔가를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은 대리인에게 하면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도 의사결정도 다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4번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 의무 상대방이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그래서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1번 지문처럼 교섭된 건 약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교섭됐으면 이제 계약서의 내용인데 대부분의 조항이 다 뭐죠? 교섭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교섭됐다고 뭘 해야 돼요?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고 추정할 수는 있다는 지문이 뭐죠?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 그래서 1번과 5번은 함께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약관 조항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약관이 아니라 뭐죠? 계약의 내용인 거고 또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조항도 뭐죠?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1번이죠.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니까 해제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해제권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당연히 병은 뭐죠? 제3자인 거죠. 그죠? 압류를 원인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 사람도 뭐예요? 제3자인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뭐예요? 제3자이기 때문에 해제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다. 이거는 뭐죠? 압류를 원인으로 등기했다. 이것만 바꾼 거예요. 그죠? 특별한 건 아닌 거죠. 4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입니다. 일단 합의 해제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해제도 해제 계약도 제3자는 보호해야죠. 그죠? 당연히 그죠? 따라서 5번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라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당연히 뭐죠? X가 되는 거죠.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누구는 보호돼야 됩니까? 제3자는 보호돼야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이거는 틀리신 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거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주 하고 있죠, 그죠? 매주, 그죠? 이거 틀리는 건 뭐예요? 속된 말로 개기는 거죠, 개. 그러니까 제가 막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죽어도 제 말 안다라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겁니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도 일반적이죠. 33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간방에서 하룻밤 잔 사람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에도 무엇을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매수 청구한 순간 쌍방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그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물론 뭐죠? 동시이행관계이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특수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뭔가 임차에 살면서 부속을 시켰어요. 특히 이 경우에는 뭐라 나왔죠? 증축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부합되죠. 부합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뭘로 갑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부속시킨 부분이 중축된 부분이 예외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고요. 그때 비로소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없으면 뭘 가지고요?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항상 우리 민법은 원칙과 예외를 뭐죠?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증축했다라고 했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이런 말이 없으면 무엇에 따라서요? 부합된 걸 가지고 따져야 돼요. 따라서 부합된 거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부합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문제지 무엇을 행사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 의미 없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중축된 경우는 원칙이 뭐죠? 부합되고 별말 없으면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4번이죠. 이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이런 것도 냈더라고요. 올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임의규정을 찾으라는 얘기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다가 말았던 거죠. 그죠? 아까 왜 그 문제가 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자, 일단, 토지 임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그죠? 두 번째, 임차권은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고,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거나, 아니면 지상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란 토지 임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거든요. 사실관계 보존. 가압은 물품 창고를 필요로 하는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 엑스토를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 건물 을에게 매도하였고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압이 토지에 대해서는 을과 만나서 뭘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만 지상의 건물은 을이 갑으로부터 샀죠. 따라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땅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건데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소유. 산 거죠. 그죠?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볼게요. 그 을은 Y 건물에 대해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러고 나서 을이 자기 앞으로 뭘 했어요?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요 토지 임차권 이제 뭘 갖게 됐어요? 대항력을 갖게 된 거죠. 그죠? 그죠? 됐죠? 계속 볼게요.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을은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을은 갑에게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을이 적법하게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에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겠죠. 물론 매매 계약은 뭐죠?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뭘 선이행하여야 한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3번, 을이 Y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마친 후 갑의 병에게 엑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임차권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신이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도 있고, 병에게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이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을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4번. 자, 근데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K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을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공유주기 시험에 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또는 아니면 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든 당연히 토지 임차에는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이 건물 가격이 3억인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1억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갑은 을에게 건물 가격을 얼마만 주겠습니까? 2억만 주겠죠. 그죠? 그죠? 2억만 주겠죠. 그죠? 따라서 4번. 만약 을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 건물에 대하여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갑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 최고에게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죠. 5번.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Y 건물은 그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뭐죠? 5번이고 특히 4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죠?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어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가백에 뭐 할 수 있어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럼 더 나오면 뭐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채권 최고액만큼 매매 대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올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6번부터 이제 민사특별법인데요. 갑을 채권자로 하여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아파트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파트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순서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옆에다가 뭐죠? 메모라는 거죠. 갑 앞으로 먼저 뭐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저당권. 병이 임대기간 2년을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그러고 나서 병이 뭘 취득했습니까? 주택임차권을 취득한 거죠.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고 나서 정 앞으로 뭐가 설정이 됐습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병이 아파트를 이사하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인은 정의 저당권 설정 등기 위에 받았다는 말은 병이 요때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했는데 확정일자는 정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뭐죠?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다 끝난 거죠. 옳은 걸 찾아. 옳지 뭐죠?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소멸하고 정소멸하고 주택임차권도 무조건 소멸돼야 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요. 다 소멸되고 배당순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1순위, 정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죠. 왜냐하면 배당순위는 무엇을 기준합니까? 확정일자일을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병은 갑과 정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거죠. 갑과 정이 받고 누가요? 병이 받습니까? 2번 정의 저당권 실행이 경락된 경우 병의 임차권, 갑의 저당권, 정의 저당권 모두 소멸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왜냐하면 정의 저당권 실행이 경락된 경우 병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그 잔액을 위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겠죠. 답은 뭐죠? 3번죠. 이것도 다음 주 또 비슷한 문제 또 드릴 거예요. 왜요?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뭐죠? 이해해야 될 부분인 거죠. 37번입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에 중요한 게 두 가지 들었죠. 저번 주 뭐죠?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에 관한 문제를 뽑아봤고요. 일단 기억은 X죠. 왜요? 2기가 아니라 뭐죠? 3기니까요. 니은번도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하죠. 그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쌍방 합의. 따라서 니은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공하였으나 임차인을 다툰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쌍방 합의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니은번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죠? 맞고요. 닐번 X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 미음 번은 큰 의미 없고 따라서 기역, 니은, 리을에서 3번이 답이고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인 거죠. 38번입니다. 이것도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인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옳은 걸 찾는데 1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X 가지고는 다툴 수 없지만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청산기간 동안에도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요 청산기간 내에 뭐 청산금을 준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논리로 청산기간 내에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해야 소유권을 갖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죠. 다시 말하면 본등기 전이라면 아직도 누가 소유자예요?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고요. 본등기 전이라면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사용수익합니다. 본등기를 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기속된다는 3번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경매가 진행이 되면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는 뭘로 취급하죠? 저당권으로 취급하죠. 따라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하죠?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배당 순위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따라서 5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 권리 가등기 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예요. 39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 하면서 여자친구하고 명의신탁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 이유가 뭐죠? 둘이 결혼하면 그 명의신탁이 뭐예요? 유효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 상태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무효지만 둘이 뭐로 하면요? 혼인하면 결혼하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어요. 그래서 1번이 X고 답인데 읽어보면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숙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소급표는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도 X지만 명의신탁 약정 등기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언제부터 유효한 거예요? 혼인한 때부터 비로소 유효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 2번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뭐가 아닙니까?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2번은 맞죠. 3번 명의신탁은 왜 한다고요? 세금 안 내려고 채무 안 갚으려고 비자금 원인하려고 다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4번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뭐예요? 유효하므로 4번도 뭐가 돼요?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너무 쉽죠? 옳지 않은 거.
2번이 답이죠.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은 등기 안 해도 되죠.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뭐예요?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다는 2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조심하셔야죠. 자, 연체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의 연체 관리비 뭐가 돼요? 승계되지만 뭐는 승계되지 않아요? 연체로. 원금만 승계되지 연체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5번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 또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